한 주까지 우리가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자본론 1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권 세미나 완독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 4 차례에 걸쳐서 2 번씩 나눠서 복습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마르크스 경제학 2라는 제목으로 자본론 2 권하고 3권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론 2 권하고 3 권도 책을 읽는 세미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로 세미나로 진행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강의 형태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개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자본론 1권 공부 함께 하신 분들은 뭐 6 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계속 하시면서, 뭐 아무래도 그 정도 기 이 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좀 피로가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2 권, 3 권을 다시 책을 읽는 세미나를 할 때 쪼금 인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본론 1 권과 달리 2 권하고 3 권은 막스 생전에 막스 스스로 이런저런 인제 최종적인 편집이나 교열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막스 사후에 인제 엥겔스가 편집을 해서 출간하면서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1 권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읽기가 좀 이제 퍽퍽하고 쪼금 인제 난망한 부분들이 인제 군데군데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 인제 계속 같이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 인제 스스로 좀 어 를 좀 점검하고 전반적인 개관을 통해서 같이 인제 세미나 형식으로 계속 읽을지, 아니면은 강의 정도로 마무리할지를 조금 이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이 뭐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강의를 듣고 자본론 2 권하고 3 권의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대강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제대로 된 이제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읽고 같이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 보고 싶다 하고 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면 이후에는 이제 세미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책을 직접 읽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론 2-3권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자본론 1 권의 내용을 다시 이제 되짚어 보는 시간인데요. 뭐 대부분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를 하시고 복습까지도 섭렵하셔서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제 요번에 인제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이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공부하게 되면은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은, 1 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인제 담고 있어야 그다음으로 인제 나아가기 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자본론 1 권의 내용을 일일이 다 짚어가면서 그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이라고 인제 제가 판단하는 내용들과 인제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자본론 2 권하고 3권 공부할 때 인제 연관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수업 같이 하시면서 제가 인제 드리는 말씀들이 딱히 인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시거나 혹은 이제 잠시 이제 흐릿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단히 이제 낯설게 들린다라거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자본을 일권의 내용이 스스로에게 정리되지 않은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네 별도의 이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은 일권의 내용을 같이 하면서 전반적인 개관과 더불어서 스스로 지금 같이 수업 같이 하시는 분들의 자기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상세한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일권 하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복습을 했었고, 그리고 일권 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두 차례 정도 복습을 했고, 그 내용들이 서막 유튜브 채널에 마르크스 경제학 쪽에 메뉴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그때 사용했던 복습 자료들은 지금 다음 카페 강의 게시판에 강의 링크하고 함께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네 네 강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 운영과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추가로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없으시면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본론 1 권을 읽었거나 아니면 이제 최소한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미 한 번 정도씩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자본론이라는 책의 부제가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가 경제학의 어떤 이 특정 분야나 또는 인제 뭐 한국에서 쪼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뭐 막스주의 경제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이제 political economy 예 이 경제학 일반에 대한 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처음 본과 학문으로 정립되었을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인제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economics라는 단어가 애초에 존재하지조차 않았고 경제학은 인제 처음부터 정치경제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쓰자면은 그냥 경제학 비판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자본론은 기존의 인제 경제학,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을 예 비판하면서 막스가 인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 부제에서 비판이라는 부분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막스가 어떤 체계적인 경제학을 제시한 게 아니라 기존의 인제 주류 이론을 비판한 거다라는 식으로 대단히 인제 기괴하게 왜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본론 1권 공부하면서 서문에서 이미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스 스스로가 자본론의 인제 독일어 초판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 즉 자본주의 경제를 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런 자본주의 경제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예 예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발전 과정에 진통을 단축하고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본론 1권은 그 자본의 생산 과정이라는 이런 제목을 또 달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봐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그 생산에 대한 내용은커녕 자본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뜬금없이 이제 상품하고 화폐가 등장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 처음 읽었을 때 이제 도무지 그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단히 이제 길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막스가 이제 그 독자의 이제 어려움과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본론을 집필했을까라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본론 2, 3권을 공부할 테니까 그 자본론 2권을 편집하면서 그 엥겔스가 이제 막스 사후에 2권을 내놓으면서 네, 그 앞에 이제 덧붙인 이제 서문에서 그 힌트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본론 2권 서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본론 그 2권 1편부터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또 언급을 할 텐데요. 예, 엥겔스가 이 서문을 쓰는 과정에서 막스가 그 경제학에서 잉여 가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자본론을 통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는지를 예, 역설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일단 그 관련한 그 제가 아주 짤막한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엥겔스의 언급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 가치라는 용어는 그 막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죠. 근데 예, 잉여 가치가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게 그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에 일부이고 이것이 결국 이제 지배계급의 이윤, 이자, 지대 등등이 되는데요. 그 사실 자체를 막스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듯이 막스 이전에 애덤 스미스하고 데이비 리카도 같은 막스가 이제 고전파라고 부르는 경제학자들이 진즉에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엥겔스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라면은 막스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여를 한 게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본론의 이제 첫머리가 상품과 화폐인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화면으로 이제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박지용 씨 그 읽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요.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경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잉어 네네네.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리카도의 가치 이론 그것이 맨 처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는 노동을 연구하여 그것의 가치 형성적 성질을 알아내고 어떤 노동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여 가치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과 가치 일반은 이 종류 이 종류의 노동의 응고체에 채- 불과하다는 것을 최초로 확정하였다. 예, 다음, 좋습니다. 네, 예. 자, 그 이윤, 이자, 지대 등등이 노동자가 생산한 것으로부터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것들이라.
사실, 진즉에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애덤 스미스 이래의 이제 노동가치 이론에 따르면은 그건 이제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스미스나 리카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그 잉여 가치를 독자적인 범주로서 분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거기서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막스가 이제 이걸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노동가치 이론이라고 했을 때 결국 노동자의 노동이 이윤, 이자, 지대 등등의 이제 원천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막스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동을 연구해서 그것의 가치 형성적 성질을 알아내고 어떤 노동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가치를 형성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그 스미스나 이제 리카도의 그 분석이나 이제 접근과는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 자본가와 이제 지주가 피지배 계급의 이 생산의 이제 결과물을 무상으로 이제 취득한다라는 사실만을 그냥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엄밀하게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잉여 가치의 실체를 밝히는 게 이제 목표가 되지만은 잉여 가치를 알기 위해서 가치 일반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가 결국 노동자가 예,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동과 이제 가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스가 자신이 분석한 과정을 이제 그대로 서술한 게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이제 우리한테 서술하는 과정으로 자본론을 집필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가치가 응고되어 있는 결과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잉여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 가치의 실체 또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은 뭐다? 그 노동이 응고된 결과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상품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 그 1권 1편 내 주제가 상품과 화폐이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의 제목이 그 상품의 두 요소, 사용 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자, 상품이 뭐냐로부터 시작을 하죠. 상품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다라는 규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막스가 뭐라고 불러요? 사용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 상품이려면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용 가치라고 해서 전부 다 상품은 아니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 가치가 상품으로 되려면 다른 사용 가치,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이 되는데 그걸 교환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교환 가치는 상품들끼리의 교환 비율,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교환 가치에서 이제 가치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자, 한 상품의 교환 가치,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은 엄청나게 이제 다양하고 또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어떤 내재적인 교환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예,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주류 경제학이 접근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교환 가치, 최종적으로 이제 가격이 곧 가치다라는 식의 방법인데, 그 막스는 이제 정반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품이 서로 다른 상품들과 다양한 비율로 교환된다라는 것. 즉, 한 상품의 교환 가치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교환 가치의 배후에 상품들끼리 이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찾아간 게 뭐예요? 자, 서로 다른 상품들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로서의 성질, 서로 다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라는 성질을 추상 내지는 이제 배제, 사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품에서 남는 건 뭐다?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그런 결과물이다. 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인간 노동도 이제 어떤 노동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어떤 노동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여 가치를 형성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노동은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어떤 구체적인 특징들을 전부 이제 배제하고 인간 노동 일반, 즉 인간이 가진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지출이라는 측면만 이제 남아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막스가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 즉 가치의 실체였다라는 거죠. 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상품은 처음에는 사용 가치이면서 교환 가치였는데 사실은 이제 교환 가치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주는 방식, 표현 방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더라?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인간의 노동, 더 엄밀하게는 수상적 인간 노동이었더라라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니까 그 크기는 그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재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그 해당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쭉쭉 되짚어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 관계상 그러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이제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였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나머지 공부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담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분석이 선행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상품을 생산하는 또는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적인 성격이었어요. 예. 자,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교환 가치, 더 정확하게는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가치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과 대응한다라는 식입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뭐 그냥 대단히 단순하죠. 그래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구체적 노동 내지는 유형 노동이라고 부르고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불렀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내용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이제 왜 상품으로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본론을 처음 읽을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그 흔히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이라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또한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크게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데 막스도 이제 그걸 염두에 뒀는지 이제 뒤에 가면 그 사실을 이제 다시 또 여러 차례 강조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분업은 상품 생산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형태의 사회적 분업이 반드시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경우에 사회적 분업의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가 됩니까? 독립적인 개인,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생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다른 말로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이제 무정부적으로 행해질 때, 그 결과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결코 이제 당연한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 사실이 나중에 또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자본론 1권 1편에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일 큰 핵심적인 이제 주장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는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인데,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도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천년 만년 지속될 그런 체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미 일관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치가 교환 가치로 나타나는 과정이죠. 가치의 실체는 인간의 노동인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 교환 가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 상품 생산이 일정 안 수준으로 발전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상품들은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것과 교환되는 게 일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가격, 즉 상품과 화폐와의 이제 교환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3절에서는 이 과정을 이제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상품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과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가치 형태가 발전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전개된 가치 형태, 그다음에 일반적 가치 형태, 최종적으로 이제 화폐 형태까지 나아가는데, 예,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논리적인, 뭐, 보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막스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가상의 이런 모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품 생산이 발전해서 화폐까지 이제 도달한 사회들에서 예,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에 대한 재구성이기도 하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등장한 화폐라는 건 결국 뭐다?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었다라는 이제 규정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잠깐 봤던 그 엥겔스의 그 서문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박나영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다음으로부터입니다. 다음으로 마르크스는 상품과 화폐의 관계를 연구하고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상품과 상품 교환이 상품에 내재하는 가치 속성에 의하여 상품과 화폐의 대립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를 논증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권 1편 수준에서의 그 네, 이야기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막스가 상품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결국 예,
자본주의 사회, 다른 무엇이기 이전의 상품 생산 사회인데 그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 또는 생산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 생산 사회의 개인들은 서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매개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상품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막스가 상품 물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까 이제 2절에서 언급했던 것,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언급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이제 다른 여러 경제 형태들을 예로 들고 있죠. 그래서 뭐 로빈슨 크루소의 이제 가상의 1인 경제부터 시작해서 중세의 봉건 사회, 그다음에 농민 가족의 가부장적인 생산, 그리고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의 이제 분업과 생산 분배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경제 형태에서 그 생산의 결과물이 상품으로 되고 그리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지출된 이제 노동이 가치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인 일시적인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 1장 3절에서 사실 1장 3절 가치 형태에 대한 분석이 막스 스스로도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 제일 읽기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악명이 높은데 사실 이 1장 3절에 그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듯말듯한 이런 서술과 달리 2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대단히 이제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품 물신이 화폐 물신, 화폐에 대한 이제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권 1편에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제 이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 상품에 대한 분석과 사용 가치, 그다음에 이제 와 대한 내용,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해했을 때 결국 막스가 왜 자본론의 첫머리에서 이 이야기를 상품과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싶다. 이 체제를 이제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상품 생산 자체를 폐지하는 게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나름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제 분들조차도 이른바 이런 그 시장사회주의나라는 이름을 붙인다거나 어쨌거나 뭐 협동조합 사회주의나 등등의 이름으로 상품 생산을 이제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도돼 있는 흐름들이 또다시 이제 많아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의 상황에서 막스가 1권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은 뭐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인데 3장에서 비로소 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해 서술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미 우리가 이제 1장 3절부터 2장까지에 걸쳐서 화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그 유통 과정에서 상품과 화폐 사이에 이제 교환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 부분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 자본론의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자본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권 1편 수준에서의 그 상품 유통이라는 것은 막스가 단순 상품 유통이라고 명명을 하죠. 아직 자본이라는 개념, 자본이라는 범주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와 상품 사이의 교환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2편으로 가서야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 1편의 제목이 상품고 화폐고 2편의 제목이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상품 생산의 발전이 발전한 결과로 필연적으로 화폐가 등장하고 이 화폐가 역시 상품 생산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이제 자본으로 전환된다라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자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죠. 자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규정이 등장하죠. 자본은 뭐다? 자기 증식하는 가치. 이게 이제 자본이었어요. 그래서 단순 상품 유통, 뭐 영어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CMC에서의 이제 M, 화폐는 상품들의 그 교환 또는 이제 한 사용 가치로부터 다른 사용 가치로 변환되는 그 과정을 이제 매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은 MCM 프라임에서의 M은 의도적으로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이제 투하된 화폐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화폐가 자본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편에서 살펴봤던 이제 단순 상품 유통과 자본의 운동이 갖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MCM 프라임이라는 식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M 프라임은 최초의 M보다 그 가치 크기가 늘어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델타의 잉여 가치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라는 문제를 5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MCM 프라임이라는 과정만 보면은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치, 잉여 가치가 생겨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사실을 검토하는데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화폐가 자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유통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통의 외부에서 찾아보자, 이른바 생산의 영역에서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생산 과정에서는 그 생산자가 노동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가 덧붙여지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증식하는 가치가 만들어지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마지막에 이제 등장한 문제가 뭐였어요? 자본은 유통에서도 생겨날 수 없고 유통의 외부에서도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로두스섬이다. 여기서 뛰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자본가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 중에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독특한 상품이 있더라라는 데서 이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가 자본으로 되기 위해서 또는 화폐의 소유자가 자본가로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뭐다?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노동력의 소유자가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죠. 신분적으로도 자유롭지만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2편에서 언급하지는 않죠. 2편에서 일단 전제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제로 기꺼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단 됐다 치고 넘어가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결코 자연스럽거나 한순간에 진행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공부한 내용이죠. 제1권의 이제 마지막 편, 시조축적, 원시적 축적편에서 전개가 됐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뭐냐? 1권 1편에서 상품과 화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한 결과로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 생산 사회다라는 이제 규정이 등장했다라면은 그 2편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규정이 여기 이제 제시가 된 거다라는 거죠. 상품 생산 사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상품으로 되는 사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 작년 여름에 진행했던 정치경제 입문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치경제 입문 강의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이면서 동시에 예,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상품으로 되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규정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자본론 1권 1편과 2편에서 막스가 그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이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다 기억나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전부 다 이제 바로바로 기억 안 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흐름의 이제 대강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라는 이제 정도로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제가 그 자본론 1권에 이제 차례를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는데 그 책 이제 첫머리에 보면은 그 차례가 있잖아요. 1편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8편까지. 그 제목들을 이제 쭉 훑어 보시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떠올려 보시는 게 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지금 도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목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할만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 자본론인데 그리고 자본의 생산 과정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상품과 화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막스가 생각하기엔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그리고 1편의 내용을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결국 뒤에 가서 이제 등장하는 자본주의적 착취가 갖는 의미 나아가서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제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3편에서 생산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드디어 자본론 1권의 이제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3편의 제목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고 4편의 제목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에요. 그리고 5편이 다시 이제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고 인데 계속해서 이제 3, 4, 5편은 잉여가치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편에는 임금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임금편도 임금노동 일반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잉여가치 생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자본의 축적도 결국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3편 이하의 내용은 1권의 이제 부제와 부제에 정확하게 이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전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예.
3편에 이제 제일 첫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진 이중적인 성격을 따로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1권 1편에서 이제 등장한 상품의 이중적인 성격, 그리고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적인 성격에 그대로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사용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것을 이제 노동과정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가치증식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7장 2절의 이제 가치증식 과정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잉여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2편의 이제 5장에서 자본이 유통에서도 생겨날 수 없고 유통의 외부에서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7장 2절에서 그 해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되죠. 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자본가가 시장에서 생산수단, 면화나 방추 등등과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구매한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면사를 이제 생산하게 되면은 결국 노동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자본가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서 임금이라는 형태를 지불한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게 돼서 그 과정의 끝에 가치 증식이 진행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그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치보다 이제 낮게 후려쳐서 구매한다거나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네, 가치보다 이제 높게 바가지를 씌워서 판매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대로 구매하고 가치대로 판매하는 등가 교환의 원칙을 준수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 과정의 끝에는 가치 증식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줄부터 백승현 씨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화폐가 들려요? 네, 들립니다. 그의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이 전체 과정은 유통 영역의 내부에서도 수행되고 또한 그 외부에서도 수행된다. 그 전체 과정은 유통을 매개로 수행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 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통 영역의 외부에서 수행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유통은 생산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치 정식 과정을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2편의 이제 5장에서 맞닥뜨렸던 모순이 이제 비로소 해소가 됐어요. 결국 이제 잉여가치 실체에 대한 분석이 여기서 이제 그 제시가 된 거죠. 자, 스미스나 리카도도 알고 있었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론을 정확하게 그 제시하기 위해서 막스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 네, 상품과 합상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잉여가치 이제 생산까지 전개되는 이제 과정, 이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추적을 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1권 1편 1권 1편의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논리 전개와 어떤 식으로 그 이어지는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들을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뭐 제가 뭐 슬라이드는 우리 자본론 10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게시판에 전부 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 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출발점은 상품은 사용 가치면서 가치다였어요. 근데 7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노동 과정이면서 가치 정책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논리가 전개가 되느냐라는 거죠. 자, 1장 1절에서 상품은 사용 가치면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고, 2절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구체적 유형 노동이면서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7장으로 가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노동 과정이면서 가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 가치, 구체적 유형 노동, 노동 과정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가치 추상적 인간 노동, 이제 가치 형성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됐어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그 잉여 가치를 포함한 상품이잖아요. 이제 무슨 소리냐?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생산 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되면서 노동력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은 반드시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그 생산 수단을 가지고 노동하는 소생산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잉여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상품 생산 사회에서 의해서 사회적 분업의 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임금으로 받은 노동력의 가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가치,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1장 1절부터 1권 3편에 이제 등장하는 잉여가치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고 어떤 호응을 이루고 있는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 과정의 이제 요소들 로 의미가 이제 달라지죠. 단순히 이제 사용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했을 때 생산 과정의 요소들은 노동력과 생산 수단이지만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노동력은 가변 자본으로 생산 수단은 이제 불변 자본으로 나타나게 됐더라라는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권의 3편 7장하고 이제 8장까지 이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잉여가치율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노동자가 이제 하루 동안 노동했을 때 생산한 가치가 결국에는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임금의 형태로 지불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자본가가 이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 또는 이제 지불 노동과 부불 노동 사이의 비율을 이제 잉여 가치율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뭐 그중에서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2, 3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사이의 방법입니다. 자, 어쨌거나 3편의 제목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인데, 예,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목표로 생산하고, 결국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정한 부분이 자기 몫이 된다라면은 자본가 입장에선 이것을 가능한 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의 방법이 뭡니까? 이 성분 자체의 길이를 이제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잉여 노동을 시간을 이제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방법이고, 그리고 왜 자본가가 거기에 이제 본능적으로 골몰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 결국 끝날 수 없는 이제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제 3편의 마지막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 사이에 이제 세 가지 법칙인데,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담아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제1법칙은 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네. N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제 잉여가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이제 노동자가 제공하는 잉여가치, 평균적인 수준이겠죠. 와 이제 노동자에다가 이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건데, 그 한 사람의 이제 노동자가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결국 이제 그 임금 형태로 지불되는 가변자본에다 잉여가치율을 이제 곱한 거였습니다. 자, 이런 식이 도출이 되는데, 자, 이 식이 이제 이 법칙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잉여가치율을 높이려고 하는, 착취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건 필연적으로 그 잉여가치 생산에 필요한,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에서도 필요하고 잉여가치 생산에서도 필수적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의 목적과 이제 수단이 서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높은 착취율, 잉여가치율 하에서 노동하면은 제일 좋을 텐데,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어떻게 작동한다?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노동자의 수를 담수하는, 줄이는 방식이다. 이것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역생산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이제 모순 중에 하나이고, 결국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자본론 3권 3편에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이제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3권에서 더 이제 정식화된 형태로 제시되지만, 예, 예, 자본주의적 생산에 이제 내재하는 모습이 이미 이제 여기서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사이의 관계로서 제시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칙은 우리가 이제 겉보기에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이른바 평균 이윤이라는 현상과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본이 존재합니다. 근데 투하되는 자본의 총량은 똑같지만 그 자본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분할되는 비율이 달라지면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잉여가치 양이 달라지면서 예, 실현되는 이윤의 크기, 이윤율도 달라질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막스 당시에도 그랬고 막스 이전에 스미스나 리카도 당시부터 대체로 동일한 크기의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들은 동일한 크기의 이윤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관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투하된 이제 가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얼핏 보면 당연한 법칙이 현실에서는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막스 이전의 노동가치 이론을 제시했던 그 스미스 리카도가 제대로 해명하지 이제 못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본론 2권 서문을 볼 텐데 엥겔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막스는 이제 3권 2편에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1권 수준에선 이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막스가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을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고 말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그 이번 수업에서 그걸 막스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절대증여 가치 생산까지 봤는데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5분에 재개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쉬는 동안 이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한 번씩 이제 떠올려 보시고 질문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5분, 2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